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대출을 받을지, 갭 투자를 통해서 후순위 담보대출도 이용을 할지, 대출 전략에 따라서도 내 자본금도 달라지고 입지도 달라지거든요. 그리고 이런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이 분명 이제 이 대책 방안 때문에 바뀔 것 같은데 네. 이거 좀만 지나면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. 스트레스 DSR 3단계. 네. 저는 사실 벌써부터 두려운데 네. 지금 대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인가? 네. 어떻게 보시는지. 이거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사실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이 구조를 보면은요. 우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그게 DSR이잖아요. 스트레스 금리, 즉 가상 금리를 부여를 해서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지. 근데 실질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. 즉 내가 4%대 대출을 받을 건데 지금 수도권에서 1.2%의 가상금리가 붙고 있거든요. 그럼 5.2%의 대출자라고 생각하고 대출 한도를 낮춰서 4%대로 실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 수도권이 1.2%가 아니라 최하 1.5, 최고 3%까지도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이 서울 수도권에 가상금리를 얼마나 붙일 것인지에 대한 발표는 4, 5월에 한다고 했어요. 아직까지 가상금리가 얼마다라고 발표를 안 했거든요. 왜냐면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보겠죠.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온기가 열기로 번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부여를 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. 부여되는 만큼 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 금리에서 가상금리가 붙는 건데 서울 수도권에 3%까지 붙지 않는 이상 지금 대출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가는 거면 사실 몇 천만 원 차이지 몇 억 차이로 벌어지지는 않거든요. 오히려 내가 대출 만기 40년 하던 걸 30년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더 큰 효과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한 3천만 원 줄어드는 구조인데 만약에 뭐 40년을 쓰려고 했는데 30년으로 해서 7천만 원 줄어드는 구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. 뜯어보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가 얼마나 붙을지를 자세히 보시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대출 만기를 짧게 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. 네, 대출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하는 곳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는 변동금리 차주 안에서 이 스트레스 DSR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금리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미 은행에서도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에 금리적인 메리트까지 줘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. 즉 변동형 상품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정형 즉 혼합형이나 주기형이라고 그러죠. 여기에 부여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. 즉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대출 한도 측면에서 보면 변동형 대출보다는 주기형 상품이 대출 한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. 같은 조건이면. 근데 주기형 상품이 금리적인 것도 더 좋아. 그러면 당연히 금융소비자들은 주기형 상품을 고르려고 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는 주기형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이유가 한도도 많이 주고 그리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. 근데 이거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모 은행에서 주기형 상품을 저리로 판매를 했는데 빨리 소진됐어요. 그러면 내가 받을 당시에는 변동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받을 당시에 대출 금리가 가장 유리한지 한도가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그냥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스트레스 DSR 한도 면에서는 주기형이 확실히 유리하다. 예, 그거를 보고 움직이시면 되겠다. 스트레스 DSR 확실히 좀 자세하게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나와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 변동되겠죠. 그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4, 5월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.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0.75만 붙어 있는데 1.5는 무조건 붙이겠다고 했거든요. 그럼 2배가 붙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출 받을 때 지금보다는 한도가 줄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지방은행과 지방에서 주담대가 일어나는 건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메리트로 가져가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지방에서도 1.5%의 하방 금리는 붙기 때문에 지금이 한도가 더 좋다. 네.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 확실히 서울을 만약에 서울 수도권 확실히 지금입니다. 네. 지금이네요. 네. 이미 딱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니멈이 너무 높아진 상태가 될 테니까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때 되면 대출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 될 때 받아야 돼요. 언제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. 이게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. 될 때 받아야지 나를 안 받아주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받아야지 지금 또 무리하게
무조건 신용대출 열어두고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. 그게 대출력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될 때 현명하게 받는 능력을 대출력이라고 하는 거지 무리하게 대출 받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. 맞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팩님의 다른 동영상 보셔도 계속 알 수 있으니까 꼭 시청을 하시고 네.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자주 바뀌어요. 대출은 자주 바뀌니까 6개월 전쯤에 풀팩님 거 봤었는데 뭐 그때 그러던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옛날 맞아요. 정보예요. 맞아요. 풀팩의 대출력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해 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막 업계 수수료 이런 시스템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 네.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맞아요. 본인 업계 얘기하는 게 다 솔직하게 오픈해 주시니까 네. 많은 분들에게 분명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그 어떤 수수료도 고객에게 수취하지 않습니다. 네. 네.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네. 짧게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이 사실 내 집 마련이 제일 네. 힘들잖아요. 대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.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죠. 첫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경우가 많고 일반 무주택자로 갈지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갈지 아니면 생애 최초로 갈지에 따라서도 아까 대출 비율이 다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무주택자는 LTV 50%, 비규제 지역에서는 70%까지 가능하고 규제 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는 50%가 아니라 70%까지도 가능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규제 비규제 할 것 없이 LTV 80%까지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갭을 끼고 사놓는 갭 투자를 통해서 후순위 담보대출도 이용을 할지 등등에 따라서 대출 전략에 따라서도 내 자본금도 달라지고 입지도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느 입지에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규제 지역에 생애 최초로 갭 투자를 할 거예요 라고 정해지시면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%까지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억 전세 끼고 생애 최초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생애 최초는 아까 LTV 80%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5억에 전세 보증금 뒤로 3억 원에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은행에서 3%대로 실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3억 정도면 연봉 5천만 원 이상이면 되거든요.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는 나중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빨리 해야 돼. 네. 그래서 지금 내 돈 2억이면 10억짜리 집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규제가 돼버리면 자본금 2억이 아니라 5억에 내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저자본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본금이 없는데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상급지에 입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고요. 실거주를 하실 때는 확실히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%까지 열어주는 곳이 좋겠죠. 그리고 DSR 50%까지 열어주는 이금융권도 함께 알아보시게 되면 내 자본 LTV 30% 정도의 자본금만 있으면 실거주까지 해결이 되시니까 내가 실거주를 투자와 분리할 건지 아니면 같이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달라질 거고 그렇죠.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갈지 1주택자를 유지할지 또는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는요 여러분 집을 사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디딤돌 대출을 받고는 그 집에서만 살아야 되고 추가로 주택 투자를 늘리면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안 되고 초반부터 은행재원 대출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. 나는 일단 사는 집에서 불려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이 만약에 소득이 좀 낮고 부채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추후에 가게 될 건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 매수를 할 때 매도 계획까지 세우셔서 저는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야 원리금 통장 활용법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금 통장을 잘 활용하게 되면 갚는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, 여러분. 무슨 소리냐?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라는 소리입니다. 예를 들어 6억 원의 대출을 내줬으면 5억 원만 원금으로 사용을 하시고 1억 원은 원리금 통장에 넣어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자동이체 날에 그 1억에서 범위 내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도록. 그러면 나는 이 대출을 활용하는 동안에 갚는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5억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내가 헉헉대면서 대출 이자 부담, 계속 금리가 오르는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원리금 통장도 함께 마련을 해라.
원금과 원리금 통장. 이거 너무 좋은데요? 네, 같이 받으라고 그 책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사고의 전환이거든요, 여러분. 그러면 영끌하는 게 아닌 거죠. 최대 대출을 받되 활용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리금을 갚는다고 헉헉대지 않고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빚으로 활용한 대출력을 활용을 했다면 나는 그 집이 오르는 것만 보면 된다. 그래서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원리금 통장도 함께 활용을 하셔서 뭐 강동 준신축이라든지 또는 바로 송파 그리고 강남 3구에 집을 마련하신 분들도 원리금 통장 때문에 지금 갚지 않고 계세요.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뭐 3억, 5억 이제 오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사이버머니지만 기분은 좋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본인의 집에 오르는 거. 근데 부침이 있을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는 건 없으니까. 예.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입지력이 좋은 집을 고르는 눈부터 시작하셔서 입지력과 대출력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. 저번에 한번 모셨을 때 네. 그때는 이제 너무 무지해서 조금 흡수했었는데 이번에는 와 그래도 제가 네. 이 풀팽님의 이 책 보고 공부하니 효과가 있었습니다. 네. 확실히 여러분들 네. 대출은 자기가 시점을 잘 맞춰서 정말 네. 잘 활용하면 든든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당연히 풀팽님 동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보시면 네. 제가 봤을 때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다음에 또 혹시나 대책 나오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. 네,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